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일본. 그러나 한번 체포되면 99.9%의 확률로 유죄가 됩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부터 일본의 숨겨진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전설이었던 카를로스 곤이 일본에서 체포됩니다. 부도 직전이던 닛산을 불과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았던 경영의 귀재였죠. 그런 그가 급여 축소 신고 혐의로 붙잡혔는데 문제는 체포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변호사 접견도 제한되고 하루 8시간 이상 신문을 받았으며 가족과의 연락마저 끊겼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로 몇 주씩 구금됐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혐의만 있으면 최대 23일 동안 기소조차 없이 가둬둘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하루나 이틀이 한계인데 말이죠. 영국에서도 테러 용의자조차 14일이 최대인데 일본에서는 심지어 좀도둑도 23일간 가둘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범죄를 여러 개로 쪼개서 무한정 재체포할 수 있거든요. 2009년 주식 조작 혐의로 체포된 야스타카라는 사람의 사례를 보면 더 극단적입니다. 그는 1년간의 주식 조작 혐의를 2개월씩 6개 건으로 나눠서 체포됐고 결국 14개월 동안 기소도 안 된 채 구금됐죠. 이론상으로는 무한정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를 얼마든지 잘게 쪼갤 수 있으니까요. 이 기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매일 장시간 신문을 받으면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죠. 실제로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이 시스템 자체가 자백을 강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하지만 일본에서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한다고 봐야 합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변호사와 제대로 상담할 수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몇 년이고 재판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다 보면 결국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는 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경미한 범죄의 경우 자백하면 빨리 풀려날 수 있지만 무죄를 주장하면 몇 년간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사법 제도가 인질사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법 시스템이 문자 그대로 사람을 인질로 잡고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일본의 유죄율이 99.9%에 달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법정에 서기도 전에 이미 자백을 해버리니까요. 이 시스템은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유엔은 카를로스 곤 사건을 두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가했죠.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 인질사법 시스템 자체가 위헌이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히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 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일본 문화 깊숙이 자리 잡은 독특한 개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멘츠, 즉 체면이라는 개념이죠. 일본 사회에서는 타인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자신의 명예와 위치가 유지되는지가 극도로 중요합니다. 이는 서구에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일본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특정 행동과 상황이 체면을 지키는 것인지 잃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체면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것이 직장과 같은 공식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이 행동하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반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체면을 잃게 만들고 심각한 당혹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특히 상대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서구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서구에서는 누군가에게 반대하는 것이 반드시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태도로 평가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본 사법제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체포되고 기소되어 극도로 완고하게 몇 달 혹은 몇 년을 버텨서 결국 자백을 거부한 채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본 법정은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배심원이 없고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가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정말로 무죄이고 강력한 증거가 있다 해도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판사들이 당신을 무죄라고 판결하려면 당신을 법정에 세운 검사에게 반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검사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행위이고 그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심지어 일본 사법제도 전체가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체면 유지가 그토록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는 사회에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검사는 존경받는 지위에 있고 법 체계의 일부인 반면 당신은 그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평범한 용의자에 불과하죠. 그러면 순환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체포된 사람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따라서 누군가 체포되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유죄일 것이라는 논리 말입니다. 결국 체포됐다는 것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 판결은 극히 드물게 일어나며 약 0.2%의 사건에서만 무죄가 선고됩니다. 항소는 어떨까요?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무죄라는 것을 알기에 상급 법원에 항소하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상급 법원 판사가 이전 판사들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모든 사람의 체면을 잃게 만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항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체 시스템이 불편한 의견 충돌을 피하도록 설계된 이유입니다.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당신을 인질로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들이 사건이 법정에 가지 않도록 공격적으로 유죄 협상을 추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자백 없이 실제로 법정에 서게 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판결이 이미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죠. 모든 것이 체면을 잃는 순간을 피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에는 메이와쿠라는 독특한 문화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개념인데 일본인들은 어려서부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으며 자랍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 즉 메이와쿠를 끼치는 사람을 사회가 집단적으로 배척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됐죠. 이런 문화적 배경이 사법 시스템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이미 사회에 메이와쿠를 끼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까지 가는 것은 더 큰 메이와쿠를 끼치는 행위로 여겨지죠. 실제로 2015년 IS에 의해 살해된 일본인 유카와 하루나의 아버지는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큰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조차 사회에 폐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이는 것이 일본의 메이와쿠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의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억울한 사람들이 실제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누명 사건이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입니다. 1966년 프로 복서였던 하카마다는 된장 제조회사 전무 가족 4명 살해 혐의로 체포됐죠. 경찰의 강압적 신문으로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980년 사형이 확정됐고 그의 누나는 27년간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2차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드디어 재심이 결정되면서 48년 만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시즈오카 지방재판소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죠. 사건 발생부터 무죄 확정까지 58년, 그중 48년을 사형수로 보냈습니다. 30세 청년은
88세 노인이 되어서야 자유를 되찾았지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억울한 누명 사건을 엔자이라고 부르는데, 하카마다 사건은 극단적 사례지만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지원하는 재심 사건들이 현재도 여럿 진행 중이죠. 문제는 일본의 재심 기각률이 너무 높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구제받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본 법무성은 유죄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사건만 기소하는 정밀사법이라고 반박하지만, 아무리 정밀해도 인갈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카마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였던 혈흔 묻은 옷 오벌은 날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재심이 27년이나 기각되고 무죄 확정까지 58년이 걸렸습니다. 한번 유죄 판결이 나면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인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일본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일본은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확실한 것은 이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이 범죄율이 매우 낮은 안전한 나라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2024년 기준으로도 일본의 법치주의 지수는 세계 14위이고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시스템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스템은 실수나 의견 충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잘못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사형 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나라인데, 누명을 쓰고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1993년부터 2025년까지 135명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하카마다의 경우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4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워준 누나가 있었고, 사형 집행 전에 재심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형장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서도 오판한 판사와 검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사형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엔 고문금지위원회는 2013년 일본의 수사 관행을 중세의 잔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 입회 없이 자백을 강요하는 관행은 선진국 중 일본에서만 유지되고 있거든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변호인 입회가 허용되는데 말이죠. 카를로스 고는 결국 16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2019년 12월 악기 상자에 몸을 숨겨 레바논으로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사법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죠. 그는 일본에 머물렀다면 유죄를 받았을 것이라며 정의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로부터 도망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새벽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고, 법무장관은 같은 날 두 차례나 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회견 내용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역해 전 세계 언론에 배포하기까지 했죠. 일본 언론 대부분은 고뇌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서구 언론들은 일본의 후진적인 사법 관행에 더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산주의 중국의 사건인가? 아니다, 자본주의 일본이다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르몽드는 변호사 입회 없이 매일 계속되는 조사라는 제목으로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형사사법 제도도 일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유죄율과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거든요. 일본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97%에서 98% 정도인데 한국도 비슷합니다. 다만 한국은 최근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고 변호인 입회권 등 피의자의 권리가 일본보다는 나은 편이죠. 일본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보입니다. 2009년 시민참여 재판 제도가 도입됐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메이와쿠와 체면 문화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 일본 지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참지 않고 폭로하는 경향이 강해졌죠. 그럼에도 일본의 사법제도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고 예비시험 출신이 20%를 차지하면서 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사법제도는 그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일 뿐이죠. 99.9%라는 유죄율은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유죄로 만들어버리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경고등입니다. 체면과 메이와쿠라는 문화적 가치가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시스템인 것이죠. 일본 여행을 가면 질서 정연하고 친절한 사람들, 깨끗한 거리, 안전한 치안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메이와쿠 문화와 체면 중시 문화에서 나온 긍정적인 측면들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희생되고 진실보다 집단의 조화가 우선시되며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체면 때문에 바로잡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일본에서 체포된다면 그것이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99.9%의 확률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인질이 되어 자백을 강요받고 변호사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장시간 신문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항소를 해도 소용없고 무죄를 주장할수록 더 오래 구금될 뿐이죠. 당신이 하카마다처럼 운이 좋아서 재심을 받는다 해도 그때는 이미 수십 년이 흐른 뒤일 겁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나라 일본의 사법제도가 가진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카를로스 곤 사건은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지만 일본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체면 문화와 메이와쿠 의식이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일본이 진정한 의미의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독특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99.9%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0.1%의 억울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카마다 이와오처럼 58년 만에 무죄를 증명한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 사형당한 사람들은 영원히 무죄를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죠.